우선 중국의 역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2022년 10월 달에 시진핑이 이제 3차 연임을 하면서 이른바 중국 공산당 3차 역사 결의를 했습니다. 역사 결의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이 여러 있지만 그 중에서도 뚜렷한 업적을 내린, 그러니까 획기적인 그 역사에 기록할 만한 내용을 담은 분들을 추대한다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의하는데, 제1차 역사 결의는 당연히 중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입니다. 그래서 건국이라는 의미에서의 역사 결의를 했고요. 두 번째가 덩샤오핑, 개혁 개방을 통해서 중국을 부유하겠다. 그 다음에 시진핑은 이 강군몽이라는 말도 있고, 전체적으로 중국을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또 그렇습니다만 찬칠라이, 푸칠라이, 창칠라이, 그래서 처음 것은 이제 그 중국을 건국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중국을 부유하게 했고, 세 번째는 강하게 했다. 그래서 이런 3대 역대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대, 제2대 지도자들은 이미 사망하셨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는 제3대 시진핑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당의 결정, 이거보다도 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역사 결의는 과거를 돌이켜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의미는 결국은 이런 새로운 중국을 강하게 만드는,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2012년도 11월에 제18자 당대회에서 당 서기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그 이듬해 3월 달에 양회를 열어서 국가주석에 취임하게 되는데, 이때 2012년도에 이제 얘기한 부분이 두 번째 100년의 목표를 내세우고, 이것을 이제 인류 문명 공동체 건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온 얘기가 2035년까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화된 국제 질서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걸 목표를 제시했고요.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중국의 꿈, 중국몽이라는 얘기인데요. 중국몽이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등장했고, 중국몽은 바로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본다면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해서 전면 소강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소강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산층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7년 과도기로 창군 100주년, 중국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을 맞이해서 사회주의 현대화 노정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2035년 중간 목표,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 실현하겠다는 것이고, 2049년이 바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10월 1일 날 수립이 됐기 때문에 딱 100년이 되는 2049년도에 건국 100주년을 맞이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새로운 영내 강대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 중국몽, 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죠.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몽입니다. 미국몽과 중국몽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차이니즈 드림이죠. 근데 용어는 같습니다. 언어 구조도 같죠.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과 차이니즈 드림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몽은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몽의 주체는 중국인들입니다. 중화민족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몽이라고 한다면, 아메리칸 드림은 전 세계에 있는 인민들이 미국에 와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은 전 세계에 있는 각지에서 이른바 신생국가인 미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거라고 한다면, 중국몽은 그동안에 반식민지로 억압되어 있었던, 그리고 자기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중국이 이제 중화민국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몽과 미국몽의 의미는 전혀 방향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마이클 필즈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가
허드슨 연구소 중국 전략연구센터 소장입니다.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 고문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본인의 얘기는 아니고 본인이 중국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다라고 하면서 밝힌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49년 그때가 바로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됐는데 그때 목표가 중국이 세계 제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9년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회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1979년 1월 1일이 어떤 날입니까? 79년 1월 1일 미국과 수교한 날입니다. 그래서 1979년 미국과 수교를 통해서 자본주의 국가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본주의 최강국인 미국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89년은 뭐냐면 198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 국가들이 불황에 빠졌을 때입니다. 이때 중국만이 사회주의를 구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1989년은 뭡니까? 헝가리에서부터 동구권이 붕괴되기 시작해가지고 1990년, 91년도 되면 이제 소연방이 해체되던 시작이죠. 시작점이 1989년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국권이 자기의 아까 리먼 브라더스 틀렸습니다. 1989년도는 이제 이 사회주의가 해체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만이 사회주의를 국권이 지키면서 사회주의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9년도가 아까 말씀드린 리먼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2008년도에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요 선진 국가들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할 때 중국만이 플러스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당시가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 때인데 한중 관계가 좋았을 때이기 때문에 한국도 다른 선진국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할 때 한국만이 플러스 4%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었고 세계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중국이 떠올랐다. 뭐 이런 이제 취지의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이후에 2035년, 49년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2049년이 되면 중국이 세계 제1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가진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몽의 내용이 다 2049년 그래서 1950년에 중국이 넘버 원이 되는 이 설계도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시진핑이 얘기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인류 운명 공동체를 얘기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학교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관심 가지고 한 10여 년 전, 20년 전에 이제 공부하기 시작할 땐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말도 없었고 저거는 성립하기 어렵다, 실현되기 어려운 하나의 어떤 이상적인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현재까지의 국제적인 시스템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발 미국식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대확산하고 모든 부분의 기본이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서 국제 질서를 재편하겠다,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워싱턴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중국 칭화대의 이제 겸임 교수인 레이머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그 당시만 해도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게 성립되겠냐라고 하는 회의론이 강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식 시장 경제나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 모델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베이징 컨센서스인데 투자 자원과 인적 교류를 통한 중국식 사회주의 발전 모델을 대확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정부 주도형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경제 개혁, 그리고 조화롭고 균형 잡힌 발전 전략,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의 대외 정책, 뭐 이런 것을 이제 내용으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책들이 레이머가 공편한 공조로 참여한 책도 있고 단독으로 나온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실제로 실체를 갖고 등장한 것이
바로 2012년 제18차 당대회입니다. 벌써 시진핑이 등장한 지가 2018년 당대회에서 등장해서 2017년 그리고 재작년 20차 당대회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시진핑 체제가 재확인이 됐는데요. 제2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에 대항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 개발도상국들을 결집해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5년 뒤인 제19차 당대회에서 다시 확인이 됐는데요. 여기서도 그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했고 또 실제로 2018년 3월 중국 헌법 서론에 해당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부분이 단순하게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중국이 지향하는 세계 발전 모델이라고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에 맞서서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견제할 것과 인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할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류 운명 공동체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는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Shared future for mankind. 그래서 인류의 공통된 어떤 공유된 미래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 자체도 막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글로벌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이죠. 1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한국과 중국은 인류 운명 공동체를 공유한다 이런 얘기 했다가 당시 보수 야당 언론으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인류 운명 공동체가 뭔지도 모르고 공유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인류 운명 공동체가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20차 당대 바로 이제 2년 전이죠.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패권주의에 맞서서 아주 실용적으로 상호 존중, 평등 호혜, 협력 상생을 통해서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동하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결국은 이제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의 궁극적 목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이 외교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 신형 국제관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2012년도 11월에 있었던 제18차 당대회에서 끝난 뒤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신형 대국관계였습니다. 신형 대국관계를 얘기하면서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제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너희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국제 문제를 미국과 같이 논의하는 그런 거는 아직 자격이 안 된다라는 얘기 했고, 실제로 우리 그 과정을 보면 2012년 12월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UN 총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2월 달에 날짜가 또 외국적이었습니다. 2월 12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핵실험을 하자 노발대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노발대발하면서 결국 그때부터 북한의 핵실험이나 또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중국이 유엔에서 적극적으로 지지 표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 12월까지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련 모든 결의에 찬성표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북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시절이죠. 다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2018년 남북 대화 또 북미 대화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이제 철저하게 소외됐고 결국은 이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결정된 이후에 중국이 크게 반발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그 배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신형 대국 관계를 얘기했을 때 아까 시진핑이 노발대발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반응은 그거였습니다. 국제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논의하기에 앞서서
동네에 있는 불량배 먼저 제대로 다뤄라. 그러니까 자기 지역 영내에 있는 북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무슨 국제 문제를 같이 미국과 중국이 논의하자는 거냐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형 대국 관계를 이제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더 이상은 이제 신형 대국 관계라는 말을 못 쓰고 신형 국제 관계라는 말로 이제 바꿔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신형 대국 관계라는 말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형 국제 관계, 원래 신형 대국 관계와 짝을 이루면서 나온 얘기가 신형 주변국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형 대국 관계, 주변국 관계였다가 중국이 이제 미국의 거부를 당하면서 이제 용어를 신형 국제 관계로 통일을 시켰죠. 우리가 중국의 대외 전략은 크게 보면은 크게 변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덩샤오핑이나 장쩌민의 경우는 도강양해라는 말을 썼습니다. 도강양해라고 하는 것은 칼을 가는데 심지어 금음달에도 칼 가는 빛이 바깥에 노출될까봐 조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이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힘을 갈고 닦는다, 조심스럽게 갈고 닦는다, 이런 뜻이었는데, 후진타에 들어오면서 유소작이라는 말은 할 일은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국제정치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2004년 5년 이후부터 중국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시진핑이 18자 당대회는 이제 2012년 11월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당서기가 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국가주석이 됩니다. 국가주석은 2013년 3월 양회에서 정식 취하가 되는데, 이때부터 나온 얘기가 주동자규입니다. 이제는 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류 공동 운명체라든지 또 신형 국제관계라든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미국식 가치에 대항해서 중국식 가치, 중국식 제도를 하나씩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동자기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중국 외교의 특징을 전랑 외교라고도 얘기합니다. 전랑이라는 건 싸우는 늑대죠. 싸우는 늑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중국에 그 전랑이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수부대 전랑이라는, 여기 나오는데, 여기 이제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게 뭐냐면 중국을 모욕하는 자는 비록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도 반드시 응징한다, 철저하게 1대1 대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랑 외교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이 됐고,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랑 외교의 최전방에 섰던 사람이 주미 중국 대사였던 칭캉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칭캉이 바로 이제 중국 외교부장으로 전격적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상당히 인물도 잘생기고 영어도 잘하고 미국 내 인맥도 강한 사람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의 공작도 있었고 개인적인 추문도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갑자기 사라졌죠. 지금도 왜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칭캉이 사라졌는데, 어쨌든 그 외교부장으로 전격적으로 발탁됐던 칭강이 바로 전랑 외교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외교 목표는 신냉전 회피와 다극화 실현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신냉전이라는 구도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 한때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전문가도, 제가 제 글도 2018년도에 쓴 글에 뭐 신냉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부 다 이제 유형을 해서 썼는데,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신냉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 전략 경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바꿨고, 많은 학자들도 이제 용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어를 안 쓴다고 해서 신냉전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의제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국은 공식적으로 신냉전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신 다극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은 계속 바이든 대통령한테 신냉전을 회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작년 3월 때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신냉전을 회피해야 된다는 얘기와 다극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표는 신냉전 회피와 다극화 실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강대국 외교에서는 핵심 이익 확보와 국제 현안을 담판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변국 외교는 친성 해용, 그래서 친밀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상호 혜택과 또 관용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인 정책으로서는 브릭스,
브릭스는 아시다시피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를 끌어들여서 남아공화국 이 5나라에서 금년 1월 1일자를 계기로 해서 이제 6나라가 추가됐죠. 그래서 총 11나라가 G7 서방 선진국 7개국 회의에 맞서가지고 외교 진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협력기구, 미국의 나토 확대에 대응해서 상하이협력기구가 중국 주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남방 계절, 과거에는 이제 제3세계라는 말도 썼고 북방 외교에 대해서 남방, 그래서 남방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를 이제 최근 들어서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 외교가 강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소국, 뭐 아프리카라든지 태평양의 군소국가, 그다음에 중남미 이런 나라를 상대로 한 외교전이 이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냉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은 과거의 제3세계 국가나 남방계 국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말리아의 경우죠. 소말리아에서 미군이 이제 그 블랙 호크 다운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군이 초기 아프리카 문제에 개입을 했다가 사실은 지내가 생각해보니까 아프리카에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과거처럼 미국과 소련이 경쟁할 때는 아프리카가 한 표 한 표가 중요했기 때문에 개입을 했는데 원조도 하고 그 이후에 냉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이 이런 제3세계 국가에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유일 패권 체제라고 생각했던 미국에 대항해서 중국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특히 시진핑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미국의 패러다임에 대항하는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되니까 이제 다시 이제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나 태평양 국가, 중남미 국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된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책에서는 남중국해의 영해권 확립과 센카쿠 열도의 분쟁화, 또 동남아의 남중국해 영해권을 둘러싼 분쟁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체제를 저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거의 전랑 외교 차원에서 본다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중국에 관련된 그 중국인들, 그러니까 뭐 한국 학자들 말고 중국에 있는 분들을 제가 이제 금년에 와서도 보고를 했는데 중국 대사관에 있는 분들 얘기도 제가 이제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는 게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드 문제가 있을 때 중국이 강경책을 취했는데 문제는 사드 이후에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사드 이후에 한중 관계를 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기존의 그 박근혜 정부 때 가했던 이른바 한한령을 끝까지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히 이제 보수적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그 친중 정책을 썼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2017년도에 이른바 그 삼불 방침을 통해서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했지만 중국이 계속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고 더군다나 그 한한령을 완전히 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 5년 가운데 1년은 관계 개선에 노력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4년 동안에는 아주 냉랭한 관계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8년 19년도에 남북 관계나 또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철저하게 중국이 배제가 돼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중 관계도 그 북중 관계도 악화돼 있었고 당연히 중국과 미국 관계도 나쁜 상태에서 한국과의 관계도 냉랭했었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온 이후에도 굉장히 오히려 더 반중 정책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본 정책은 어떻게든 간에 지금 국제적인 고립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기본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5월 말에 그동안에 중단됐던 코로나를 핑계댔지만 사실은 중국의 비협조로 인해서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제 5월 달에 서울에서 열릴 것이고 또 이 문제들이 이제 중국이 예상과 달리 경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선으로 계속 무역 압력을 가하고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한국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을 겨냥한 포위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중국이 전략 외교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중국과 인도 국경 분쟁이 있었고요. 특히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특히 이제 베트남, 필리핀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무력 충돌이 있었고요. 무력이라고 하자면 총기를 사용한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도 물대포를 이용해서 중국의 그 어선들이 이제 필리핀 어선이나 군함에 공격을 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이 지금 그 메콩강의 상류에다가 댐을 건설하면서 수량을 조절해서 사실은 보이지 않게 동남아 국가들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커다란 이제 쟁점이 될 거라고 보는데 중국은 뭐 자기네들이 홍수나 수량 조절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동남아 국가들은 그 어떤 물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메콩강을 중국이 장악하게 되고 수량을 통제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그 분쟁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